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 속에서 이 사안을 장사 속으로 활용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법조 출입 기자들의 친검찰 취재 관행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최욱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KBS의 찐 기자 이지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출연입니다. 경향신문 법조기자 출신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영훈입니다. 네. 자,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신고 사실이 알려진 게 7월 9일 오후 6시경이었고요. 그리고 시신 발견 후 경찰 브리핑이 이루어진 게 다음날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사이 불과 8시간 동안 쏟아진 언론 보도가 2,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언론의 무리한 실시간 중계 보도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좀 세월호 오보에 기시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구조 오보가 속보라는 명명하에 속도전이 저지른 팩트 왜곡의 과오였다면 이번 역시도 실종과 거의 동시에 사망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오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점을 하면 되는 듯이 시점이나 사실을 무시하고 속도전에 언론들이 좀 모두 다 한꺼번에 달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고 정치적 거물이시죠. 그래서 신변 문제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그 상황을 추측성 보도로 이를테면 확인 검증 없이 계속 내놓는 그런 속보 경쟁을 보면서 상당히 좀 피곤함을 느끼고 좀 어떤 점에서 좀 환멸을 느끼기도 했던 박영훈 교수께서도 많이 놀라셨죠. 예, 저도 당일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뉴스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또 TV 특보를 계속 지켜보면서 뉴스를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이런 상황을 어떤 큰 장이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장이 섰을 때 최대한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는 장사꾼들처럼 언론은 최대한 클릭을 유도하고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한 것이죠. 이렇게 대중의 즉각적인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런 보도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저널리즘보다는 엔터테인먼트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저널리즘 보도 준칙을 보면은 자살 보도는 최대한 자제해서 보도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모방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식과 원칙을 저버리는 보도를 과연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큰 사고가 터지면 사실 사람들의 그 언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집중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언론은 이럴 때 오보 내면 정말 더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섰으니 장사를 더 잘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사실 많이 봤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랑 안위가 걸린 문제면은 그래도 조금 다르길 기대하는 것도 항상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또 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보도가 나간 후에 정말 엄청난 양의 보도가 나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지은 기자 어땠습니까? 일부 이제 기성 언론은 아니었지만 일부 시사 유튜브 채널들도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방송을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경찰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그 북악산 인근이라던가 서울시청에 직접 유튜버들이 찾아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 내용이나 이 발언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일부 몇몇 유튜버들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사용한 도구에 대해서 추측을 하면서 고인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는 방송 도중에 뭐 녹용, 젓갈, 불고기 이런 식품들을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유튜브 시청자들로부터 이 후원금의 성격으로 받는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슈퍼챗을 요구함으로써 이 수입을 올리면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장사를 했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더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하면 이들은 자신의 방송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탄압받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방송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또 지지하고 후원해 줍니다. 지금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자양분이 돼요. 이런 상황이 너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비판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예. 사실 이번에 그 뭐 신의 한 수나 가세현 방송 보고 좀 많이 놀랬고 정말 거론하기 싫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그 안에서 지금 판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때 국민의 대표가 있었다. 그 정말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상황이 사실 참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에 대한 그 무게, 책임감 이런 거를 고려했다면 과연 저렇게까지 발언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은 얼마나 지금 슬픈 국민이 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직 언론인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직 언론인도 네, 있고 그렇죠. 전직 국회의원도 있는데 유튜버들 굳이 따지자면 저는 민간 언론이라 일단은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 언론이라는 게 무자격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떤 점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번칙성 자격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걱정이 되는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돈의 문제로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선정적이라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송출하는 그런 유튜버들에게 전혀 자극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적인 말 이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경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될 때지 지금 나쁘다, 비윤리적이다 이 말은 이미 좀 전 효용성을 잃은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준 이하의 방송을 하는 이런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는 좀 어떻게 제재가 안 될까요, 박 교수님? 예, 뭐 저도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만 예. 그 내용 자체는 사실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내용 자체보다는 그런 그 참담한 수준의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우리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성 언론들의 토대를 이들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성 언론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언론들이 이런 수준 이하의 유튜브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보도를 하지 못하고 대체 불가능한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많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논하기에 앞서서 언론의 반성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최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네. 지금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성 언론이 담아냅니까? 못 담아내요. 이런 사람들은 담아낼 필요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성 언론이 이런 유튜브와 같은 내용을 보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송을 통해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시민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런 유튜브에 환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 높은 방송을 보여줌으로써 질 높은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뉴스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방송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해외 서버를 둔 그런 나쁜 사이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소라넷 같은 것들. 물론 성인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뭐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규제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상식과 상규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튜버들 역시도 해외 서버를 둔 기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한국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몇몇 어떤 언론이 가졌어야 마땅한 어떤 기본 준칙조차 어기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언론이 기성 언론이 아무리 퀄리티를 높이고 아주 좋은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영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종의 자율신경 체계를 넘어서서 침범한 부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법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이제는 좋은 언론으로 예. 쫓아내기에는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대로 놔뒀다가는 질려진 방송을 하면서도 이거는 기존 언론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또 계속 항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자, 수많은 언론이 앞다퉈서 무리한 속보 경쟁을 하면서 무책임하게 혼란을 가중시킨 오보도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2에서 좀 모아봤습니다. 경찰은 자택 내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러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실종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경찰입니다. 예, 경찰에서 뭐 여러 번 문자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버젓이 기사화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일단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소재지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간조선이 맨 처음 오후 6시 45분경에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 성균관대 부근에서 발견 이런 보도를 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어서 비슷한 시신 발견 기사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 기사를 쓴 매체들을 보면 로통뉴스, 투데이코리아, 청년의사, YBS 뉴스통신 등입니다. 이런 매체들은 사실 공식적으로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출입 기자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찰에서 즉각적으로 주는 공지 문자라던가 공지들을 바로 받고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출입 기자가 아니라고 해서 취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부서별 연락처, 홍보실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들을 기사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두고 일단은 이 클릭수를 높이고 또 앞서 속보 경쟁에 그냥 뛰어들어서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책임하게 퍼날랐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자들도 생존 여부보다는 기사를 어떻게 좀 빨리 쓸 것인가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 고인에 대한 실종 소식이 들었을 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가장 바랬던 거는 그의 생존이었을 거거든요. 기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보도가 사실은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시신이 발견됐다, 유서가 발견됐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6시경부터 이 고소장 제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사를 당연히 시신 발견을 완벽히 오보니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고소장 제출과 관련된 보도도 조금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게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난다면 과연 그 저널리즘이라는 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보도라는 고민을 사실 우리 언론이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사실은 전 비서 미투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투는 자신의 그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안은 그렇지 않죠. 그냥 처벌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에 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자기 사건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미투라고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2차 가해, 뭐 신상을 털겠다 이런 사안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거기에도 언론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그 대혼란 파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보였어요. 6시 45분 월간조선 속보는 시신 발견 지점까지 오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후에 오히려 추측성 보도가 더 많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어떻게 당당하게
마치 뭔가를 본 듯이 이런 오보를 자신 있게 낼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지금 단독이나 속보라는 개념이 과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신문만 있던 시절이라던가 몇 시 정해져 있는 정시 뉴스만 있었던 시절의 속보 개념하고 지금처럼 사실 속보라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 거의 한 줄 차이, 한 문자 차이로 단독이 되는 세상에서 이 의미 없는 단독과 속보 경쟁에 무리수를 뒀고 이 무리수를 받아서 또 다른 언론들은 월간 조사에서 실었다더라라는 게 찌라시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영향관계를 주면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보를 주겠다는 언론사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혼란과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라는 것 외에 클릭수를 얻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대혼란 파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너무 비정함을 느꼈습니다. 기자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기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10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너무 걱정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걱정은 더 증폭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뉴스를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은 마치 뭔가 더 큰 뉴스가 터져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속보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지라시 수준의 보도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9일 한국경제 기사인데 박원순 실종, 미투부터 시신 발견까지 실체 없는 지라시 폭발이라는 기사에서 이 근거 없는 지라시가 퍼져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한국경제가 조금 뒤 바로 또 오보를 냅니다. 같은 이들이 비판했던 그런 유의 오보가 나옵니다. 20시 32분 속보인데요. 공간에서 박원순 유서 발견, 시민들 공간 찾기도. 이거는 명백한 오보였죠. 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 과도하다는 걸 뭐 일부 언론들도 인정을 했는지 오보를 인정을 하고 정정 보도를 냈죠. 예. 예, 사망 오보를 냈던 로통뉴스와 투데이 코리아 등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사망 오보를 냈던 월간조선은 그냥 기사를 삭제한 채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 유서 관련 오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오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기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보든 아니든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미 장사할 만큼 다 했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가령 뭐 중앙일보 기사 이거는 뭐 오보는 아니었습니다만 박원순 연락 두절 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휴대폰 꺼졌다라는 게 1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건데 지금 오보를 정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관심사가 다른 데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도 실종 상태였다거나 했으면 이게 여전히 남아있고 더 논란이 됐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문제는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았냐는 듯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체로 책임감이 없는 오보에 대해서 전혀 정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방금 앞서서 최욱 씨가 언급하신 한국경제가 이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가지고 기사가 쓰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한국경제 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이 근거 없는 루머를 가지고 기사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좀 더 눈에 띄는 게 이 한국경제가 박원순 시장의 수색이 한창이던 9일 저녁 8시에 이런 제목 기사를 냈습니다. 속보 박원순 실종 전 이낙연 독대 미투 신고 접수대라는 기사였는데요.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실종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독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본적인 육하 원칙도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예. 또 이 정보가 어떻게 확인된 정보인지 물론 뭐 취재원을 밝힐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도 좀 뒤에 덧붙여 있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빠르게 확산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실종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실종 이유를 추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송고 10분 만에 이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루머가 또 확산이 됐습니다. 이거
특정인이 아니면 또 특정 세력이 어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압력을 가해가지고 삭제한 거 아니야? 또 이런 루머가 한참을 돌다가 결국에는 이 한국경제가 다음 날 10일 오후 5시에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이낙연 의원의 요청으로 기사를 삭제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잡았거든요. 10분 만에 삭제하고 결국은 다음 날 정정보도까지 냈는데 기왕이면은 기사를 쓰기 전에 확인한 뒤에 기사를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참 뭐하는 행태인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예, 7월 9일자 MBN 뉴스와이드 방송을 보면은 박 시장이 이제 실종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억측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예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면서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가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 뭔가 모종의 집안에서의 다른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하는데 가정 내 불화를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예단과 억측을 계속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말하기 전에 주저했던 모습이 약간 기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 이 부분은 아무런 근거 없는 그렇죠. 예단이었죠 정말. 사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 사망 원인에 관해서만큼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원인이 가령 백남기 농민의 사인처럼 외인사냐 병사냐처럼 물리적인 문제일 때는 언론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극단적 선택 이후에 왜 돌아가셨는지 혹은 왜 선택했는지는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 다 와도 단언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지 않고 마구 뛰어들어서 가령 한겨레조차도 극단적 선택 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하지 못하는 영역에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해서 들어간다는 건 저는 언론이 할 수 있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폭력적 행위이지 전혀 언론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니까 손을 떼고 놔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관련 보도가 쏟아지던 와중에 최욱 씨가 제작진한테 정말 어이없는 기사를 하나 제보를 했잖아요. 네. 뭐 모든 기사는 다 정확하게 써야겠습니다만 실종 이후에 사망 관련 기사를 쓸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예. 보도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10일 0시 31분 연합뉴스 속보입니다. 헤드라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된 듯. 이게 제목이에요. 듯. 이게 제목이에요, 정말. 예. 나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일반 독자들도 이걸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독자들도 어이없어 할 만한 헤드라인인데 저 같으면 이거 다른 기자들, 동료 기자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것을 한경하고 매경에서 또 받았습니다. 속보로. 이거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언론이 사망 보도를 할 때 가장 집착하는 것이 신속성이거든요. 1초라도 기사를 빨리 내보내는 게 급선무인데 이유는 물론 돈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기사를 내야 클릭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고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사망한 듯, 발견된 듯, 무엇 때문인 듯 같은 듯 기사가 남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국에 가디언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히 오비추어리라고 하는 부고 기사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디언의 오비추어리는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의 생전에 지나온 삶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뉴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했을 때 가디언에서 한국의 정파적인 언론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인에 대한 아주 냉철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가디언의 오비추어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부고 기사를 내는데 집착하지 않고 며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정확한 사실을 담아서 절제된 표현으로 아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견되는 분들의 경우는 곧바로 오비추어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오비추어리가 게재가 되거든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저널리즘도 조금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그 밑에 댓글에다가 발견된 듯, 기사 쓰다 만 듯, 된 듯?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 듯? 기사 쓰기 참 쉽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독자들 보기에도 정말 어이없는 기사였던 거예요. 예. 독자들도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디언의 오비추어리처럼 품격 있는 기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국에는 그런 기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아마 불만들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뉴스 소비자들도 이제는 이런 품격 있는 뉴스를 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망 소식을 발견된 듯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이 기사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팩트는 기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확인하지 않고 이런 기사를 썼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는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는 그 기자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서 실망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언급하셨는데 한겨레 7월 10일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추정하는 내용의 기사인데, 보인다, 전해졌다, 셈이다로 추측을 하다가 마지막에 대중들 앞에서 여론과 법적 심판을 받는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 이 기사가 나중에 제목이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는 제목부터 인권 강조해오다 도덕성 치명타, 스스로 힘들다 판단한 듯, 이 정도면 사안을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이 그냥 드러났다를 넘어서 그 관점을 독자들한테 주입하겠다라는 의도까지 보이거든요. 네. 다행히 7월 15일자에 이봉현 저널리즘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 비판을 하는 기사 칼럼을 쓰셨어요. 첫 문장이 좋은 기사의 미덕은 빠르고 정확한 것이다. 맞죠. 하지만 지금 고인의 사망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확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렇다면 하루 늦더라도 사실과 맥락을 차분히 짚어주는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정말 그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저도 이 기사 보면서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계속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급했을까? 당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그날 조간신문에다가 사망의 원인을 분석해야 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너무도 황망한 죽음이잖아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죽음이잖아요. 일단 황망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 독자들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에 공감해주는 언론도 사실 필요해요. 하지만 이 기사는 전혀 공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못한 듯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런 단어들이 사실 많은 기사에서도 버젓이 쓰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짚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저널리즘 토크쇼 지난 97회 방송에서 저희가 포털뉴스의 어뷰징 기사를 다뤘었는데, 그중에서 본질을 흐리는 한편, 또 재조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어뷰징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게 역시 또 한국경제 기사들이었죠. 예. 게으르고 악의적인 어뷰징이죠. 근데 검색어를 넣고 관련된 것들을 다 한번 검색을 돌려본 다음에 무조건 다 붙이는 겁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자면 성추행 고소 잠적, 박원순 실종의 안희 박김설 재조명, 이거 그냥 정치권에 떠돌아다니는 사실 찌라시죠. 전 찌라시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 같아서 찌라시라고 쓰겠습니다. 찌라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성추행 고소 당하는 실종되면서 이 정치권 괴담처럼 떠돌던 이른바 이 안희 박김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회자를 시키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회자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정말 악의적인 어뷰징인데 비서들을 싫다는 얘기를 안 해. 박원순 과거 발언 재조명. 이건 어디서 한 얘기냐면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를 재조명 받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기사가 재조명 하고 있고 여기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오히려 사람들 호객행위하고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새로운 이슈라던가 후폭풍이라는 기사를 달 만한 것들이 좀 잠잠하게 좀 수그러들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의 문제로 이제 더 얘기가 확산되고 있을 때 그 와중에 빈틈을 비집고 나와서 어뷰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마치 한 발 빼고 논란이 있으니까 언론은 간다는 식으로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혈안이 되어 있고 논란을 만드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전혀 가리지 않는 언론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네. 박 시장 실종 이후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보도량을 보면 5대 일간지와 비교할 때 한국경제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과연 기사 가치가 있는 기사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죽음의 무게라든가 유족들의 슬픔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사거리 하나라도 더 건져보겠다, 클릭 하나라도 더 얻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드러난 기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기사들을 좀 읽어보면은 이 시민들이 박 시장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는 거의 없고 알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실종 사망 관련해서 이렇게 한국경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지은 기자? 일단은 네. 이 기사들을 쭉 살펴봤더니 방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2개도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동일인이었습니다. 예. 그 기자 이름은 김명일 기자인데요. 이 김명일 기자가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총 51건의 기사를 썼고요. 하루 예. 약 8건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사, 이 한 명의 기자가 왜 이렇게 많은 기사를 쓰고 이 사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심지어 어뷰징 기사까지 이렇게 생산을 해내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좀 궁금해서 찾아보던 와중에 이 기자의 SNS에 좀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 SNS, 그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니 이런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뉴스국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달성했다며 회사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 상장을 올렸는데 최다 트래픽상 수상이라는 이제 그 게시글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같이 썼던 글을 보면 트래픽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적도 많았다. 이런 자기 고백도 담겨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 한국경제 이 온라인 매체 그 온라인 그 기사를 생산하는 한경닷컴의 계열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기자인데 이곳에서는 지금 이 기사의 정확성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기자를 인정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이거를 장려하고 있고 보상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경제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 편집국의 방향이나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 한국경제와 한경닷컴이 사실상 이제 계열사이긴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경닷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급자족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돈이 되는 기사 이거 위주로만 만들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 한국경제 기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도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경 기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경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신뢰도 추락에 대해 별 의식이 없는 거죠. 신뢰도가 추락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일 수 있고 저는 한국경제랑 한경닷컴이 다르다 굉장히 비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경제라는 식으로 저렇게 노출된다라는 걸 그 기자들이 모를 리 없어요. 이런 트래픽 장사와 자신들의 언론 행위가 공생관계가 있다는 걸 자기들이 다 알아요. 알면서 문제 제기가 오면은 거기는 우리랑 조직이 다른데요. 굉장히 비겁한 태동인 거죠. 예. 박 근데 교수님 왜 어떻게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 기성 언론들은 신뢰가 잘 추락 안 합니까? 전 그게 너무 억울해요. 신뢰는 추락 안 한 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계속 보잖아요. 저는 클릭하고 꼭 신뢰도가 같이 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한경닷컴 기자라고 바이라인은 나오지만 프린트하면 이렇게 한국경제라고 프린트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한국경제에서 이 제호도 바꾸라고 요구를 했었어야죠. 한경닷컴으로. 아니라 그냥 한국경제에다 실어 나르고 있는데 신뢰도 문제는 한국경제가 그렇다고 전부 다 나쁜 기사만 있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에서도 실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제 외면하고 있을 뿐 전혀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저는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 교수.
교수님, 이런 행태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우리 언론사들이 너무 그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 축적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언론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가게 만드는 행태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클릭, 조회수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그래서 돗자리를 뭐 따라보지 않아서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경제는 정말 정확하고 고상한 기사를 우리는 쓸 테니 한경닷컴은 돈이나 벌어와,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좀 들리거든요. 예. 제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봐도 되겠죠?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내버려둔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겁니다. 방치란. 왜냐하면 네. 한국경제라고 분명히 제호를 달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부적인 어떤 검토나 예. 검열이나 혹은 데스킹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소비자의 오해를 어느 정도 방치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죽음을 대하는 언론의 민낯을 본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고 노회찬 대표의 사망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크게 달라진 점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된 경찰 브리핑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사인을 좀 더 조사하셔야 되겠지만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상세한 그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그럼? 아니,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외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심하게 손상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외모가? 지금. 심하게 손상됐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소지품 말고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외모 확인도 가능한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아,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어떻게 저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는지. 최욱 씨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언론 비평을 하면 많은 기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기자까지 매도급으로 기레기로 넘기지 마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브리핑 현장에서 저런 저질의 질문이 나오면 비판하거나 제지를 해야 그들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레기랑 선긋기 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은 다르다고 요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달리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같이 있었던 기자분들한테도 좀 굉장히 화가 나요. 저도 좀 최욱 씨 말에 좀 보태고 싶은데 10시 반에 한번 소방청에서도 같이 브리핑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왔던 질문도 기억해요. 얘기 설명을 합니다. 뭐 고매집이라던가 팔각정 이런 설명을 했더니 고매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요. 팔각정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박 시장이 없어지고 난 이후 시간 동안 그 주변에 지도만 펴놓고 기자들이 조사를 하고 브리핑을 기다렸다면 그런,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 데스크랑 전화만 하고 기본적인 그 주변에서 없어졌다면, 정보 파악하지 않았다면 유튜버들이 던진 질문과 어떤 점에서 구분이 되나라는 첫 번째 질문 좀 던지고 싶고요. 이 프레스 라인이나 포토 라인, 그리고 우리가 프레스 카드 같은 것들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증을 내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언론의 기자들의 목소리와 믿을 수 없는 기자 혹은 유사 언론을 자칭하고 참칭하는 기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질문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기성 언론에서 던진 질문이 유튜버들이 던진 질문과 달랐느냐? 애석하게도 큰 전 차이를 모르겠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장비꾼들이 결국은 언론인 행세를 한 거예요. 장비를 갖추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형사과장분들도 어떻게 되냐면 질문에 대해서 제지를 못 하거든요. 기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더더욱 그럴수록 질문의 양과 질로 인해서 결국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됐다는 점에서 저는 유튜버에 대한 비난은 첫 번째고요. 기성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망 관련 보도에서 엄연히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저 현장에서 질문하는 기자들을 보면 그 권고 기준을 전혀 숙지하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임재원 변호사, 이게 권고 기준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예,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게 가장 강조되는 권고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신 질문에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 고인이 발견되었을 때 심지어 그 시신의 모습까지 질문을 했어요. 저도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방금 최욱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는가 같은 기자들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악랄한 질문에 말려들지 않은 그 이 경찰 관계자분한테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만약 여기에 질문에 그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게 기사화됐으면 유족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또 안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그나마 좀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사실 뭐 이런 악의적인 질문들, 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계속 할 때는 사실 방송을 좀 끊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계를요? 중계하던 방송사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악의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 유튜버들이었다면 선을 넘어도 되는 유튜버들이어서 그들이 윤리에 어긋나는 질문을 한다면 선을 지켜야 하는 방송사들은 그럴 때 방송을 끊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의식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폭력적인 질문들이 계속 여과 없이 계속 중계를 통해서 대중에게 노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언론사가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저는 말씀하세요. MBC랑 JTBC에서 굉장히 무례하고 패륜적인 유튜버들이 현장에 와서 기자인 척했다. 그 다음 날 보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당일날 봤을 때 MBC가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지금 저 후진하는 저 응급차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라는 멘트를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JTBC 역시도 바로 그 발견된 장소 부근에서 이제 곧 앰뷸런스가 출발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시신을 들것에 실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라는 계속된 멘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버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날 당시에 그럼 서울대 병원에 왜 미리 가 있었고 소위 우리가 뻗치기란 표현을 쓰죠. 그리고 왜 지금 시신 발견 지점으로 예측되는 곳에 왜 거기서 계속해서 속보를 진행했느냐. 저는 유튜버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훨씬 더 질이 높고 그리고 보도 준칙을 지키는 방송을 했느냐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KBS가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시신 발견 소식 그리고 경찰의 현장 브리핑 모두 특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지은 기자? 네, 일단 KBS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이 확인이 됐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시점에 새벽 1시경에 특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도국 측에 그 특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자살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속보 자막 치는 것 이상으로 뉴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성과 추측 보도 이외에 추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특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살 보도 준칙 3.0에도 유명인의 자살은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다루라고 되어 있다라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판단이 맞았다라고 본다라는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일리 있는 의견일 수 있겠지만 지금 KBS 내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기자들도 있어요. 당시에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사망을 확인했을 뿐 이게 아직 자살인지 여부는 모르는 상황에서 자살 보도 준칙을 적용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자살 보도 준칙은 자살 방법, 전달, 자극적인 보도, 다량 보도를 쏟아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아예 소식을 전달하지 말자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KBS 기자협회에서는 이 보도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보를 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적절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의 사망
뉴스와 또 의혹 뉴스를 적절하게 다뤘는지 여부 등을 다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KBS 보도국의 판단 그리고 기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 교수님? 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서도 과도한 자살보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보를 했던 방송사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나 내용 있는 정보들이 없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선택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한번 물러서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취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음 날 KBS 보도를 보면요. 아침 뉴스인 뉴스광장 그리고 2시 뉴스에서 박 시장의 시신이 이송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뭐 영상을 좀 흐리게 처리했다고는 했는데 이 역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보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요, 저도 좀 이건 좀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예측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방송사 뉴스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인데 그림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그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실이 가진 무게감 그리고 이 사실이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신이 이송되는 장면을 꼭 했었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예를 들어서 만약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거기 가서 다친 사람, 아수라장, 생존자 현황 이런 것들을 굳이 그림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뉴스에서 본 적도 없거든요. 만약 그런 그림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출동해서 그림을 딴다면 저는 좀 이렇게 경찰의 그 주파수를 엿듣고 레커처가 막 출동하는 것과 언론이 출동하는 카메라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된 배경은 뭐예요, 이지은 기자? 다음 날 이런 네. 보도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보도는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영상 가이드라인에서 자살자의 시신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것이고요. 해당 화면은 방금 이제 아침 뉴스부터 오후 2시까지 방송이 나갔다고 했는데 2시 뉴스가 나간 직후에 통합뉴스룸 국장이 해당 화면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이마저도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4시에 있는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이 이제 방송을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영상 취재주간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상황을 찍지 않을 수는 없었다. 좀 사건으로 봤다. 그래서 자살보도 준칙을 좀 미리 그거에 대한 인식은 좀 사실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인정을 했고요. 비판에 대해서는 따갑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교육도 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사가 특보를 열면 어쨌든 그림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림을 찾기 위해서 기자들을 보냈을 때 지금 이 권고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그림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지 않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디어오늘 11일자 기사에 보면은 그 10일 MBC 실시간 보도 갈무리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앰뷸런스 뒤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진인데요. 사실은 뭐 많이 봐왔던 모습이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여서 반응한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뢰에 가면은 운반되는 시신을 찍어야 된다라는 뭐 관습 같은 게 있었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진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한 발짝 떨어뜨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자기가 거기 있었고 내가 거기 가서 똑같이 행동했을 거겠지만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 사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 이상하고 유족들이 저 사진을 봤을 때 어떨까? 굉장히 그 생각은 되게 비슷하게 할 거예요. 굉장히 슬플 것이다. 그러니까 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취하는 태도를 좀 낯설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지난해 그 대통령의 모친상 소식을 전하면서도 방송사들이 그 시신이 이송되는 모습을 그대로 사실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시청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식을 했을 텐데 이지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저의 생각은 이 준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상황이라는 거는 늘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 경험을 비슷한 유형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지금 판단이 쉬워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보도를 하는 사람들 또 취재를 하는 사람들 뭐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때와 또 다릅니다. 사실 이 기자 조직이 그 인사 이동이 좀 잦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느냐, 본인이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네. 이 과거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소통이 기자사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개선의 단초는 무엇인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임재원 변호사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당일 특보에서 빈 들것을 계속 화면에 보여줬고 사실은 이런 그 사건이 터지면은 뭐 하얀 천에 가려진 시신의 모습이 보여진다든가 그 주변에서 오열하는 가족들이 보여진다든가 우리가 예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독자들이 예상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대하거나 보고 싶은 이미지는 아닐 거거든요. 언론 입장에서는 뭘 보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뭘 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데스크에서 관습적으로 요구하는 이미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야 돼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싶으냐, 그 모습이 비춰졌을 때 어떤 영향이 미쳐질 건지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프레스 라인이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자정 능력으로서의 선이 됐느냐 아니면 기자들 여기까지밖에 못와 더 이상 못 들어와라는 금지의 선이 됐느냐는 기자들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프레스 라인을 스스로 쳐서 여기 안에서 존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좀 귀찮고 시끄럽고 때때로는 예의를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선을 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또 한 번 거론될 수밖에 없고요.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보수, 진보, 여야 다 떠나서 죽음의 영역에 대한 존중이란 걸 최소한 지켜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번에도 잘 보시면 결국은 발견 장소, 병원, 그다음에는 아들이 오겠거니라고 하면서 공항에 뻗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언론이 돼야만 소비자들도 언론에 대해서 어떤 선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선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라는 건 상호 형성적인 겁니다. 왜 자꾸 선을 넘으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신뢰를 요구합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를 훼손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 교수님, 기본적으로 보도 준칙만 계속 의식을 해도 사실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한국 언론에 이미 뭐 보도 준칙은 차고 넘칩니다. 네. 인권 보도 준칙도 있고 아동 학대 보도 준칙, 성범죄 보도 권고 기준, 다양한 보도 준칙이 있고 언론사 사내에도 각각 윤리 강령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구비만 되어 있을 뿐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자들의 인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 준칙이 있는 걸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냥 도덕 교과서 속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고요. 기자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언론사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도 하고 윤리적인 기자보다 단독이나 속보를 잘 쓰는 기자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와 보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도준칙과 윤리강령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준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선진국 언론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해외 언론의 그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취재원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받을 때에는 머핀까지는 얻어먹어도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기자들이 보고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자신의 행동을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할 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거가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보도 준칙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 준칙이 좀 구체적으로 바뀌면 개선점이 좀 보일 수 있겠군요. 자,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형인 또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비서 A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성범죄 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기사로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보도들도 좀 챙겨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선, 국민, 세계일보 등이 따옴표 제목을 단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결국에 이제 고소인 측이 그러니까 고소인의 대리인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했던 말들이에요. 그게 2차 가해가 너무 많고 이제 음모론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전달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이 직접 제목으로 인용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중앙일보 14일자 기사를 보면
박 시장이 누가 수사 정보 알렸나 성추행 넘어 후폭풍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소인 측에 그 내용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소인의 대리인 측도 강하게 문제 제기한 지점이라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걸린 그림이 집무실의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기사 본문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이 벌어진 장소를 그냥 자극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이거는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의미 이상은 없어 보였던 거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보도들. 예. 언론 보도에서 2차 가해의 재료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전직 비서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박 시장의 비서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러한 것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인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굳이 비서였다는 사실, 언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각, 청각, 후각, 감각을 자극하는 기사들로 다 자극이 돼서 이거는 2차 피해를 멈춰주세요라는 그 말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2차 피해까지도 만들어내고 있고 언론이 여기서 발을 빼고 사실을 전달하고 의혹을 전달하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또 한 번 발을 빼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언론이 취사 선택해서 반영하는 순간 그것은 말 그대로 공적 언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어떤 점에서 여론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자신의 SNS 공간에서 하고 있는 말들을 또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그럼으로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부러 만들고 있고 가령 지금 중앙일보에서 기사에 얘기해서 하고 있는 후폭풍 확산이라는 거는 후폭풍이라는 걸 제대로 조명한다기보다 후폭풍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좀 제공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의견을 현상으로 만드는 건 바로 언론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을 어떤 현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자정 능력과 한편으로 언론으로서의 좀 품위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준 기자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최근 10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성범죄 보도 관련해서 시정 공고를 가장 많이 냈던 유형의 보도가 과도한 범행 수법의 묘사가 90% 이상이라고 해요. 그만큼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은 이 언중위에서도 크게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보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보도는 아닌 것이죠. 특히 저도 이제 강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지금 조선일보, 조선국민세계일보가 쓴 기사들의 제목만 놓고 봐도 침실, 속옷, 무릎, 호, 입술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만을 만들려고 하는 기사들이 자꾸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 보시면서 어떤 보도들이 있었을까 궁금해하셔서 사실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전해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민망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못 전해드리는 거고. 뭐 평범한 독자들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얽혀 있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들은 어떤 고민도 없어 보여요. 그저 뉴스거리가 생겨나서 흥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갈등을 좁히기는커녕 이제 갈등을 조장하고요. 그리고 갈등 조장이 성공해서 싸움이 나면 그 싸움을 마치 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신문 7월 12일자 추모 먼저 진실 우선 박원순 조문 광장을 둘러 갈랐다. 조선일보 7월 12일자 박원순은 맑아서 피해자 2번 울리는 목소리들. 한경 7월 13일자 박원순 시장 죽게 만든 X 지옥 가길 일배 뺨치는 지지자들. 계속 싸움 붙이고요. 싸움 나면 지켜봅니다. 정말 질 낮은 제목들이네요. 예. 저도 이번 사안에 대한 그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 중에 특히 슬펐던 게 애도냐 진상규명이냐 고인 추모냐 고소인 보호냐 그러니까 이거를 양립 불가능한 문제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고 양립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의 양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양극단에 있는 나쁜 발언들이었다고 보는데 가령 고소인의 신상을 털겠다고 나서는 사람 혹은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같이 뭉치기가.
그럼 언론은 그들의 발언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오히려 그 발언들을 키우고 있는, 그래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양상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기사가 있죠. 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외신 기자인 BBC의 로라 비커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행정가로서 어떤 공을 쌓았는지 이렇게 쭉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박원순 시장이 그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도 그 의혹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 주변의 측근들이라던가 어떤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따끔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내 언론들도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을까? 단순히 지금 어떤 식으로 성추행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집중하기보다는 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바라보는 영국 기자 시선처럼 이 시장의 박원순 시장의 이 공과를 다 다루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더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담는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라 비커 기자의 기사 보셨죠? 예.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던가요? 좀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외국인이라서 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기자의 첫 번째 저는 의무이자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거리와 시간적 거리를 두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할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BBC라는 해외 언론사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이 사회적인 어떤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근데 이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갈등을 좀 더 들여다보는 게 사실 언론의 역할인데 BBC 기자는 그걸 하려고 했고 우리는 지금 그 사회적 갈등의 한 축으로 끼어들려고 언론이 상당히 많이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교수님.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정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에 따라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언론이 정파 싸움의 한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벌어져도 정파성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정파성에 따라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히 죽음을 정파 간 다툼의 재료로 삼는 행태는 빨리 중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좀 잡아야 할지 언론도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기자와 언론사들이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 임장훈 변호사. 저는 일단 이 사안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여러 지점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잖아요.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 재발 방지라는 것은 결국 진상 규명이라고 보고요. 이번 사안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소 사실이 바로 피고소인 측에 알려질 수 있었냐. 그다음에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서울시 안에서도 호소를 했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알지 못했냐. 혹시라도 조직적인 은폐가 실제 이뤄졌거나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이 답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않는 그런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보에는 언제나 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기자에게 그래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전문직이라면 정보가 가지고 있는 독성 요소를 필터링할 수 있고 한편으로선 다시 선택과 배열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속도에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급해요. 너무 빨리 휘몰려 가고 있는데 조금 한 스텝 좀 쉬면서 그리고 이걸 좀 거리를 두어서 속도에 휘말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배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어떤 점에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필연적 사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거든요. 이 변함없는 상수를 두고 이제는 세상을 만약 바꾸지 못한다면 언론이 더 이상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이 사실을 규명하고 한편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보다는 진실이 앞선다라는 이런 태도로 언론이 제대로 좀 진면목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 교수. 네. 말씀하세요. 그 진상 규명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을 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 언론의 분탕질이 너무 걱정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소인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고인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갈등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박 교수님. 예. 네. 저는 언론 윤리가 이제 언론의 생존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기자와 언론사들이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언론의 보도 윤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자와 언론사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언론 윤리는 부차적인 것이고 바쁘고 다른 사정이 있으면 희생하거나 포기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루빨리 버려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에 저도 한 가지만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윤리를 더 많이 추구하고 그 윤리를 지키는 기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하고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그 기자 조직이 그 문화가 조직 문화가 바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사안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점은 고인 예우, 그다음에 유가족 배려, 피해자 보호 이 세 가지를 지금 언론이 기자들이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비슷한 나중에 추후에라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인을 예우하는 기자, 유가족을 배려하는 기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자가 단순히 어떤 현장에서 그림을 더 잘 포착해서 찍어오는 기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그런 사건의 어떤 깊숙한 내막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도 뭐 찌라시라던가 어디서 받은 글을 빨리 퍼나르는 기자들보다 그런 윤리를 지키는 기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지은 기자 말에 너무 동의하는 게 이 고인, 유가족 그리고 고소인 이 세 사람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윤리라든가 인격 문제를. 근데 마치 언론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딘가 줄을 서는 듯한 형국이 자꾸 만들어가고 이게 저는 갈등의 소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분히 셋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 다 존중하는 것이 언론이 어렵지만 지켜야 되는 윤리의 최저 노선,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사실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언론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각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지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들 입장에서는 바꿀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예. 바꿀 의지가 없으면 사라지겠죠. 예. 지금 언론의 신뢰가 끝간대를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언론이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언론도 예. 이런 어떤 변화를 결국엔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아까 최욱 씨가 굉장히 우려하셨던 언론의 분탕질 정말 그런 보도 행태들을 계속 보이는지 저희가 또 제2가 매섭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